자, 이번 주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실 거의 한 2주 가까이 준비를 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고, 몇몇 학생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무인 자동차입니다. 예.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무인 자동차, 무인 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어떤 로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주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좀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뭐 제가 지금 바깥에 출장도 왔는데 오늘 제 방 앞에 보니까 호텔인데도 예, 딱 이런 현재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예제가 재밌는데 왜 안 했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저녁 먹고 방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영화에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는 맨날 나오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내부 고치는 장면은 거의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다룰 중요한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불리는 자기 혼자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뭐 또는 뭐 자율주행이란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건 로봇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지 이런 자동차를 자율주행이다 하기에는 조금 어딘가 표현은 셀프 드라이빙이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표현이라 그냥 무인 자동차, 뭐 주행을 혼자 하는 애들, 뭐 이걸 어떻게 한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한번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수식은 최대한 안 쓰려고 이번 학기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제 과목들 들으면 수식이 원래 폭발하는데 거의 수식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근데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는 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식을 안 쓰고 가보려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제어 과목들을 명확하게 안 배우셔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의 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우리 수업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들은 이 ACC와 LKA 또는 LFA라고 불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 중에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30대 중반이었는데 뭐 테슬라를 너무 타보고 싶어서 테슬라 산 다음에 예, 집, 집 저기 전세금을 다 뽑아서 샀기 때문에 차에서 자는 분도 제가 한번 한 달이 건너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뭐 테슬라나 이런 그분은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철석같이 믿어서 어, 그 사람 차를 타기가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 차를 타고서 노트북을 꺼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친 짓이고요. 예,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나 이런 자율주행이라고 일명 부르는 무인 자동차들 계열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더 배워보신다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도 한심한 짓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믿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서 딴짓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업은 사실은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무인 자동차들이 얼마만큼 허접한 시스템인가를 사회적으로 그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차들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뭐랄까요, 적응형 운전자, 뭐 쉽게 말하면 뭐 거리 충돌 방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되게 예쁘니까 어댑티브라는 표현도 그렇고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사실 뭐 많이 젊은 층에서도 인기이고, 이 ACC 약자로 ACC 기능이 들어간 것들을 뭐 엄청 좋은 기능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도 배운 분들이 그렇게 자기 차에 이게 있어서 엄청 좋다는 좀 헛소리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금 역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차들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크루즈 컨트롤은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나옵니다만, 크루즈 컨트롤은 차를 오랫동안, 그리고 뭐 미국처럼 되게 먼 거리, 그리고 광활한, 거의 한 15분 정도 동안 핸들 한 번도 안 꺾어도 될 만한 그런 평야가 한국에는 없고 미국 같은 데는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 엑셀을 밟고 있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번 밟아놓고 특정 속도를 유지하면은 그냥 계속 차가 가는, 그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풀리는 그런 기능을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이 잠깐 졸 수도 있고,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앞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요, 앞차까지의 거리 센서가 있어서 그 거리가 특정한 거리 미만으로 현재 차량의 속도가 있겠죠. 이게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 거리가 현재의 속도에 비례해서, 그리고 이 앞에 가고 있는 차의 속도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V1, V2가 있으면 거리가 아무리 똑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V2가 시속 200km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가다가 얘를 보게 되면 어이씨, 속도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겠죠. 나는 100km로 가고 얘는 200으로 가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나는 100km로 가고 있는데 200으로 가던 차가 이렇게 훅, 못된 아우디 아저씨가 확 하고 이렇게 끼어듭니다. 그러면 거리는 되게 짧지만 얘의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박을 염려가 없죠. 그러면 이때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휙 하고 나보다 더 빠른 속도에 얘가 끼어들면, 똑같이 뭐 한 30m다 라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간격을 좁히면, 앞차가 브레이크를 끼 하고 밟으면 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뒤에 차도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고요. 그리고 또는 뭐 앞차가 끼어들었는데 이대로 가다 부딪히게 생겼다 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이 차가 밟아가지고 거리를 아까보다 넓히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은 80년대 중후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전 한 80년대 논문들 보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것들이 뭐 박사과정 논문으로도 허접해서 대충 졸업할 때 쓰는 게 이런 기능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뭐 그냥 간격이 좁아지면 브레이크 거는 거, 이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단다고 어떤 의미가 없는데, 갑자기 최근 1, 2년 동안에 엄청난 인기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차도 뭔가 하나 넣어야지, 그러면 그냥 싸게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별로 안 막힐 때는 뭐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쪽에 저 호남선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호남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카메라가 아주 널렸습니다. 그리고 내비에도 안 나오는 카메라가
계속 생기고 있고 구간도 자꾸 매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갈 때는 아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서 105km 뭐 이 정도로 밟고 가면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ACC 기능이 나온 거는 다 구라뻥입니다. 구라뻥. 별로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능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거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어시스턴스. 레인은 뭐냐면 바로 차선을 뜻합니다. 차선을 유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차선을 쫓아가는 시스템. 그래서 LKA, LFA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KA는 사실은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에 이 사이에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만 있고 사고 치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서는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들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기능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냥 여기에 있다가요, 간격이 이러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꾸벅 하고 좁니다. 하고 졸면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간격이 훅 넘어가 버렸잖아요. 삐 하고 울게 하는 거. 바로 이게 레인 키핑 LKA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선전에도 볼보 선전할 때 맨날 하고 졸면은 차선 살짝 넘었을 때 LKA가 동작하면서 왱 하고 알려주는 진동이 생긴다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인 팔로잉 쫓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 차선을 잘 쫓아서 가는 기능이 LFA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LFA가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최근에 테슬라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만 아직도 테슬라는 자율주행하고 거리가 멉니다. 바로 이 LFA하고 ACC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기능이 테슬라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이 수업에서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걸 만들면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기능인가, 이거는 자율주행 자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인들을 쫓아가면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이 LFA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씨 테슬라 죽여 뭐 진짜로 배우신 분들, 그리고 저 로봇 쪽 석사급 이상 박사급 얼마 전에 모 대학 교수님도 보고 죽인다는 동뭐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이번 예제에서 1, 2주에 걸쳐서 LFA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보이시겠지만 해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기능들 몇 가지 가지고 이 LFA가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뭐 수식이 아주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좀 간단하게 LFA 기능을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LFA 기능을 켜놓고서 요새 이제 어지간히 좀 가격이 되는 차들에는 들어가죠. 뭐 현대 G 시리즈에도 나오고 있고, 뭐 아우디, 뭐 볼보, 포드 이런 데에도 LFA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켜봤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는데 제 차가 이제 5등급이라서 노후 경유차라 24만까지 타고 싶었는데 못 타고 결국 차를 샀는데 LFA 기능 비슷한 게 있던데 아직까지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귀찮기만 하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ACC, LKA, LFA 이 수업은 무슨 뭐 무인 자동차 만드는 수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주제로 저희가 달았고, 어떤 로직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자동화, AI, 로봇, 여기에는 AI 기술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지능형 로봇 기술들이고요. AI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인식 쪽에는 조금 들어갈까 말까 한 거고요. 대부분은 어지간하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은 다 지능형 로봇 쪽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이 AI와 로봇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쪽에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SAE라고 불리는 전 세계 규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거지 같은 차들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같은 게 자율주행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 규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SAE인가? SEA인가? SAE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SAE 규격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셀프 드라이빙의 레벨 1부터 5까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는 뭐냐? 풀 오토메이션. 여러분들이 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차가 갈 수 있는 거, 완벽한 자동화를 의미하고요. 다음 1단계는 뭐냐?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이건 뭐 운전자가 살짝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운전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운전자를 살짝 도와주는 기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드라이버를 살짝 도와주는 기능이 레벨 1이고요. 가장 간단한 자동화고 그 중에 하나가 ACC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조금 거짓말 더 합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뭔가 릴레이 같은 또는 뭐 트랜지스터 뭐가 그런 계열 하나만 갖고 만들 수 있다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센서 하나 좀 거리가 먼 거, 초음파 같은 건 거리가 짧아서 안 되고요. 레이저 센서들 계열 중에 한 30m 정도 나올 수 있는 것들, 그걸 하나 사서 만들어 달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1단계에 있는 게 ACC 기능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분적인 오토메이션, 뭔가 부분적 자동화가 잘 됐다라고 하는 거. 이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계열에서는 다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스. 이명박이 사고친 이 나쁜 회사, 이것도 온라인이니까 이명박이 사고친 건 맞죠. 아들한테 줬던 이런 것도 정치적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던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스는 이 다스하고 이름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똑같지는 않을 텐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을 다스라고 부릅니다. DAS. 그래서 이 DAS 중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거, 성능이 조금 나아진 것들이 ADAS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의 주 목적은 뭐냐? 스티어링. 스티어링은 운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 핸들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 스티어링 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운전대 내 공식 영어 명칭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들 아니에요. 핸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스티어링이 되는 거, 카운터 스티어링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드리프트 할 때 많이 쓰는 스티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셀과 디솔러레이션, 브레이크를 얘기하죠. 그래서 악셀 밟는 거, 그 다음에 디솔러레이션, 감속하는 브레이크들, 이거를 자동으로 뭔가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녀석. 중요한 거는 보조죠. 이걸 완벽하게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조 시스템들이에요. 이 보조 시스템들 중에 앞서 얘기한 대로 LKA, LFA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LFA를 쓰고 있는 거고요. LFA에다가 LFA가 되면 LKA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LFA하고 ACC 기능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테슬라인데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이다. 레벨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보조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자율주행이나 혼자 알아서 핸들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핸들을 붙잡고 가는데 이것을 켜놓으면은 조금 운전할 때 덜 불편한 거, 내가 깜빡 졸아도 라인을 잘 쫓아가고 있는 거, 이 정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억 5천을 주고 산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돈지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LFA를 우리가 이번 수업에 이제 시작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환경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다면, 그리고 앞에
갑자기 이렇게 차가 가고 있는데 앞부분에 사람이 휙 하고 뛰어들면 피해가는 기능들, 그 다음에 앞에 신호등이 반짝불이 끽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그 다음에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신호를 보면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는 게 이제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부터는 여전히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때는 핸들을 살짝 놔도 될까요? 살짝은 놔도 되는데 여전히 사람은 이때도 핸들을 붙잡고 있거나 굉장히 조심하면서 자율주행 형태들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단계쯤은 돼야지 자율주행이라 부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자율주행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장난감 자동차인 겁니다. 그래서 4단계 정도 되면은 간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터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요, 뭔가 잘못되면은 기계가 간섭을 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서 기계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턴을 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의 자동화 능력을 갖고 있을 때부터 그래도 자율주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4단계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환경인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로봇 쪽에서 제가 20년 동안 봤지만 20년 넘게 봤지만 환경인식하는 문제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3단계를 돌파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는 데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동화 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3단계를 통과하는데도 앞으로 10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쌀 수 있고 연산 서버들을 대규모로 싣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고요. 이 분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뛰어들어도 아마 그래서 현대나 국내 기업들, 기아가 이렇게 태평 세월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율주행 시장은 근데 이제 뭐 시장을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뛰어들 때가 되긴 했죠. 근데 어차피 만들어봐야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테슬라 수준이나 지금 이 수업에서 다루는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뭐 나을 게 별로 없어서 조금 더 얘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3단계까지도 쉽지 않고 4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람이 간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제 운전대에다가 이제 손 하나 탁 올려놓고 이제 밥 먹어가면서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은 운전대 살짝 잡고 뭐 게임도 하고 휴대폰도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을 올려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은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손을 놔도 되는데 4단계 되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4개도 좋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과연 4단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네요. 5단계는 멀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속도로 전체에다가 이제 트랙을 까는 거죠. 그래서 기차놀이를 자율주행 자동차들로 해야 되니까 아마 인프라 깔리고 전국에 자율주행 3단계 정도급의 자율주행 전문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도로가 생기면은 갑자기 4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단계도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는 사람이 못 다니고 자율주행 3단계급의 차만 다니는 공간만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4단계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멀었고요. 여러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4단계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앞으로 한 30년에서 20년 그 정도 있어야 4단계 근처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동차 학과도 아니고 자동차를 LFA라고 하는 기능을 재미로 완전 재미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어지간하면은 이 수업에서 일단 2번까지는 충분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환경에 대한 요소들은 일부 신호등이나 보행자 정도는 한번 넣어서 테스트해 볼까 하는데, 보행자는 어지간하면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행자가 들어오면 보행자 추적을 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피해가거나 속도를 못 줄이면요, 피해가는 계정 만드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3번은 어지간하면 그냥 신호등 정도 멈추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한 2.5단계, 2.56단계 정도가 점을 굳이 붙인다면 여기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3단계, 좀 못 가는 2.56단계 이 정도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고요. 레벨 1에 해당하는 ACC, 레벨 2의 LFA, LKA는 쫓아오는 겁니다. LFA가 되면 LFA는 큰 개념이고요. 이 안에 LKA가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LFA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호등 정도는 재미로 달아서, 그리고 보행자가, 페더스트리언은 보행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등장을 하면 피해가지는 않을 텐데 최대한 멈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급으로 해서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형태의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갑자기 뭐야, 엘리베이터 진짜 어려웠는데 지난주에 제스처는 조금 할만한 것 같더니 이번에 또 어려워지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 자체는 몇 군데만 빼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거의 통곡의 벽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제들 가지고 숙제들 어떻게 조합할지,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난이도 조절이 될지는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디스턴스 센서라고 하는, 전에 했죠. 맨 처음에 보이스크류 때부터 윙 하고 돌리면 가는데,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디텍트,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디텍트, 거리를 잴 수 있었죠. 거리를 재면, 그리고 그 거리를 되게 정교하게 잴 수 있다면은 우리는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센서의 아주 정교한 거, 바로 레이저 센서들이 되겠고요. 이 레이저 센서를 가지고 거리에 대한 정확도도 굉장히 좋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장애물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레이저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정교함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교한 것도 있지만 각도도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센서하고 동일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실 이 거리 센서들로 예제들에서 몇 군데서 다뤘었고요. 그래서 페퍼 인사할 때도 썼죠. 그리고 이 수업에서 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센서를 쓰게 되면 실제 환경에서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LFA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씨 그 ACC부터 그럼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자동차가 한 대 가고 있고 뒤에서 가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ACC 기능인데, 앞에 가는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가는 차가 자동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만든 자동차가 가면서 앞에 있는 차를 ACC 기능을 킬 수가 있을 테니까 바로 LFA 기능부터 먼저 만들어서 앞에다가 LFA로 가는 차를 한 대 띄워놓고 여러분들 차도 LFA로 가면서 얘가 혼자 가야 되니까요. 얘야말로 무인, 게임에 나오는 차죠. 무인 자동차고, 그러면 ACC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첫 주부터 핵심은 바로 이 LFA 기능이 되겠습니다. LF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려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예제들을 제가 쭉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쪽에 다시 올려놓을 텐데요. 또는 FTP에 살아나면
FTP에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예, L7C1, C는 카입니다. 그리고 이게 7번째 내용, 이걸 하여간 렉처 넘버하고 이 번호하고 서로 차이가 나서 L7C1입니다. 그래서 이 L7C1에 가시면은 제가 2주 동안 공들여서 자동차 한 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왕 하는 거에 좀 좋은 차, 더 비싼 차 좀 해주지. 비싼 차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LFA를 만족하려면 좀 느린 차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어 잘 하시는 분은 제가 포르쉐도 한 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자동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7C1에는 자동차하고 똑같이 환경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트랙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 놨고요. 원래는 이 가운데 길로도 가면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신호체계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이것들은 좌표하고 경로에 대한 것들이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트랙은 안 쓸 거고요. 이 바깥 테두리만 쫙 도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랙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요. 지금 여기 자동차 보이시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점입니다. 점. 이 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대 산타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역시 또 웹 UI 같이 써서 이 웹 UI에 보시면은 차의 현재 정보가 첫 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입니다. 스티어링, 핸들 각도, 현재 스피드, 그다음에 악셀을 얼마나 밟은 상태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보가 여기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는 거의 안 쓰게 될 텐데요. X 좌표, Y 좌표, 그리고 괄호한 거는 각도를 뜻합니다. 차가 현재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뜻하고요. 현재 차가 이쪽을 보고 있어서 여기가 현재 0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0도, 10도, 20도, 30도, 90도, 180도 뒤로 가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90도, 27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이 0도고 쭈루룩 돌면서 각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가 삐뚤어지면 자동차가 삐뚤어져도 이쪽 방향이 0도인 겁니다. 여기가 이쪽이 0도, 여기도 0도 방향. 이게 삐뚤어 보이니까 그런 거고요. 이쪽이 0도 방향이고 이렇게 턴을 하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돌면 한 마이너스 플러스 30도, 이렇게 좌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제가 참고했던 건데 아마 거의 여러분들도 필요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LFA 시스템에 그림 로고 하나를 제가 붙여놨고요. 허전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스티어링 앵글을 매뉴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하면 스티어링 가기, 이걸 누르면은 각도가 스티어링이 플러스 방향으로 쭉 증가, 이걸 이쪽을 누르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 값은 되게 작게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는 뒤로는 안 갈 거고요. 이 페달 값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걸 눌러주면 페달을 붕 하고 밟기 시작을 하고요. 저 밑으로 가는 걸 누르면 붕 하고 페달을 다시 0도로 바꿉니다. 옆에 있는 B는 보셔서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바로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뭔가 하다가 망했어요. 자동차가 딴 데 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리셋 버튼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0번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쓰셨던 이게 마우스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 돌아가는 모드, 0번 누르면 그 모드가 되겠고요. 1번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런 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0번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꽁무니를 쫓아가는 모드가 1번 모드입니다. 그래서 1번 디폴트로 1번 눌려져 있고, 2번을 누르면 이제 위에서 본 버드 아이라고 불리는 위에서 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방식은 뭐 아스팔트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똑같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지금부터 여기 페달을 밟으시면 자동차의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부릉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오빠 달려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KA의 LFA 시스템, 사실 LKA는 의미가 없고 LFA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센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센서 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레벨에서라도 자동차 모델링 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수식까지 다 안 쫓아가셔도 되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4학년 때 자율주행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4학년 학생들도 졸업생들도 여태까지 안 배웠던 게 뭐냐면은 바로 4학년 때 많은 로봇들은 사실 중심에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4학년 때 배우는데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고요. 각도는 자동차가 핸들이 이 앞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요 길이 L이라고 제가 정의했는데 자동차처럼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헐러너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게 헐러너믹 컨스트레인트가 옵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움직임이 아주 거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제자리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헐러너믹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헐러너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은 없어요. 헐러너믹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수식이 좀 복잡하고요. 4학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벌써 배웠기 때문에 4학년 때 자동차 헐러너믹 컨스트레인트가 구속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뭐 다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L이 있을 때 핸들각, 스티어링 앵글, 파이가 있으면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좀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이런 자동차나 로봇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모델을 씁니다. V, 앞으로만 가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속도를 오메가라고 각속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V하고 오메가가 있겠고요. 그래서 V는 앞으로만 갑니다. 모든 자동차는 다 앞으로만 가는데 그때 오메가가 있어서 옆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턴을 하면서 가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V하고 오메가가 같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휘게 되면 이렇게 휘는 거고요.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간단하게 V하고 오메가로 보통 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타가 있는데요. 이 좌표계에 어쨌든 XY 좌표계는 어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자동차가 얼마만큼 비틀어져 있는지를 뜻하는 헤딩 앵글이라 불러요.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헤딩 앵글,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 세타 헤딩 앵글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여기에서 간단히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지난번에 음악 분수 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가속도 A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현재의 속도에다가 AT를 더해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 때 V 속도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산화 시키게 되면요. 매 스텝마다 시간 T는 한 스텝, 두 스텝이니까 T가 없어져요. 1이라서. 그러면 현재의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더해주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속도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도 현재 각도에다가 오메가 T 이렇게 위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V는 속도고 세타는 각도는 즉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도, 여기는 위치라서 위치는 속도 곱하기 시간 t 해주고 현재의 각도를 더해주면은 위에 수식하고 똑같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산화하게 되면 시간 t는 스텝이라 1이라서 다음 스텝의 각도는 현재 각도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V하고 세타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기능은 사실 이 아주 기본적인 요 스티어링 앵글하고 세타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겠고요. 스티어링 앵글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앞에 있는 핸들을 꺾어주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딩 앵글과 핸들의 각도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핸들은 핸들대로 자동차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세타가 어떤 게 파인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는 게 세타 방향이라면 핸들 각도는 이렇게 비틀려 있으면 이게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앵글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무브 함수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형태로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피드 이 수식하고 똑같은데요. 스피드는 셀프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에다가 0.2배 곱했는데 이거는 제가 튜닝하느라고 0.2 곱한 겁니다. 가속이 너무 세면은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한 0.2 정도로 가속도를 줄여놓느라고 0.1을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5 디셀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밟았을 때 디셀러레이션의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5배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집니다. 이 수식을 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잠시만요. 깨진 게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매스 타입이 깨진 게 있어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스피드 구했다면 L분의 탄젠트 파이를 써서 현재의 스티어링 앵글 탄젠트를 써서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헤딩 앵글하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는 스피드 그냥 스칼라 값을 뜻하고요. 여기는 이제 벡터 표시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스피드 있죠. 이걸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에 세타니까 x축으로는 x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만큼 y방향으로는 사인 세타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 벡터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양을 알게 되면 코사인 사인 세타 헤딩 앵글 써서 V라는 벡터를 구하고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가는데 바로 요거처럼 현재 위치에다가 스피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T가 들어가지 않고 스텝이니까 1 넣으면 X 좌표가 바뀌고요. 스피드하고 사인 세타 곱하기 1을 Y에다 더해주면은 이제 새로운 Y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수식이 이렇게 되면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바꿔보면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 즉 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 v를 v라고 스피드 값을 셀프 스피드라고 제가 정의했고요. 이 스피드가 바로 여기에 요 v 벡터에 곱해지는 양이 되겠습니다. v 벡터는 헤딩 앵글 코사인 사인 가지고 v 벡터를 구하고 이 v 벡터가 스피드 값 여기서 구한 v 값으로 몇 배만큼 더 가야 되는데 스피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v 벡터가 커지겠고요. 스피드가 작으면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로봇들에서도 이와 같은 수식들이 쓰이고 있고요. 뭐 게임 만들 때도 게임 엔진에서도 이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자동차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 만들어서 에스모 기업 연구소 쪽에도 한번 제가 준 적이 있고 그때는 돈 받았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시뮬레이터 보고서
프랑스 교수가 그때 예?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연대 그때 교수님이 옆에서 보고 우리도 카피해줘 하고 그 옆에 있던 서울대 교수님도 우리도 카피해줘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가지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